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이 사건 수사의 주역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경찰과는 달리 범인을 못 잡았다고 책임을 추궁당하는 예가 별로 없다. 김태현 검사팀을 드라마의 길로 내몬 것은 그런 강박관념이 아니었을 것이다. 검찰 측이 무리를 한 동기는 사건 해결을 위한 집념이었다. 문제는 이 집념이었다. 집념은 그 숙성으로서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외가닥길을 질주하는 심리 상태로 빠질 가능성을 지닌다. 그 길이 삐뚤어진 길이라는 것을 알려면 여유 있는, 종합적인, 또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불행히도 김 검사팀은 김금식 씨를 길잡이로 하여 외골수로 달리고 말았다. 수사관들의 이런 집념에 공명심이 덧붙여지면 무고한 사람들이 명예욕의 충족을 위해 희생되는 예를 가끔 볼 수 있다. 공명심은 수사관들을 열심히 뛰게도 하지만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과잉 수사를 벌이게도 하는 것이다. 김태현 검사를 잘 아는 당시 부산지검 출입기자 S씨는 이렇게 평했다. 김 검사의 수사 능력은 발군이었고 집념은 무서울 정도였다. 문제는 그 집념을 담념시킬 수 있는 결단력이었다. 수사관의 집념은 과잉 수사로 나타나 사람 잡는 집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집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착오를 알아차렸을 때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결단의 용기일 것이다. 김 검사가 이런 결단을 내릴 기회는 몇 번 있었다. 첫 번째는 김금식 씨의 불법 출소를 대구교도소 측이 부인하고 나섰을 때, 두 번째는 주범으로 쫓던 박영태 씨가 국제신보에 나타나 나의 진짜 이름은 박태형이며 근하군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호소했을 때, 두 번 모두 김 검사는 그들의 참말을 거짓이라고 배척해버렸다. 이땐 김 검사팀이 너무 사건에 깊게 빠져버려 자신의 판단 착오를 알았더라도 궤도 수정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미 근하군 살해범 일당 일망타진을 발표한 뒤여서 그런 궤도 수정, 곧 불기소에다가 무혐의 석방은 김 검사 자신의 인사조치를 뜻했을 것이란 풀이다. 그래서 당시의 일부 취재기자들은 검찰 측이 이왕지사 재판까지는 밀고 가자고 생각했을 것이며, 이런 생각은 1심 판결에서만 유죄 선고가 나면 그 뒤에야 어찌 되든 담당 검사는 감점이나 문책을 받지 않는다는 그때의 검사 평가 방법 때문에 더욱 굳어졌을 것이란 추리를 하기도 했다. 이 추리의 진실성은 김 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 뒤에도 저들이 그래도 범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의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영욱 씨에 따르면 자신이 검찰 신문을 받을 때 담당 검사들이 사건이 된다, 안 된다로 서로 이견을 보이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는 것이다. 이원영 씨도 김태현 검사가 김금식 씨를 특별 대우해 가며 수사를 끌고 가는 데 대해 반대했었다고 했다. 어떤 신문 기자는 수사가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범인 검거를 발표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적은 일단 검거 발표가 나간 뒤에는 검찰 측 스스로 그것을 번복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 스스로 잘못을 고쳐잡도록 할 수 있는 힘은 검찰 내부의 진정한 결단의 용기와 언론의 집요한 문제 제기뿐이었을 것이다. 근하 사건에서 경찰, 검찰과 함께
제3의 가해자로 드러난 것은 언론이었다. 언론의 과욕, 언론의 태만이 모두 무고한 사람들을 두들기는데 제 나름의 역할을 했다. 정경열 씨를 진범으로 제조한 것은 언론의 특종 경쟁이었다. 특종 경쟁이라는 것은 언론계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헛된 노력으로 보일지 모른다. 어차피 알려질 사실을 남보다 몇 시간 앞서 보도하는 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그토록 많은 정력을 쏟는 것은 지식과 노력의 낭비같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의문에 대해 기자들은 그렇다면 올림픽에서 10분의 몇 초 빨리 달렸다고 해서 금메달을 주며 찬양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0.1초쯤 빨리 달린다고 세상이 바뀌는가?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특종이나 달리기나 그 자체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특종을 하기 위한 과정일 것이다. 특종을 하기 위해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실 뒤에 있는 진상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파묻힌 기삿거리,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보통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이 세상의 변화를 집어내는 것. 이런 부수입이 특종 자체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사건 취재에서는 이 특종 경쟁이 추측보도, 과장보도 또는 인권 침해를 부산물로 남기기 쉽다. 전경열 씨를 진범이라 하지 않고 용의자 또는 유력 용의자로 보도했다면 그것은 정확한 기사였다. 그러나 국제신보는 다른 신문들보다도 먼저 진범이라고 밝혀 특종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기자들 사회에서는 용의자와 진범은 1단 기사와 머릿 기사의 차이를 뜻한다. 어느 신문이 범인임이 거의 확실한 사람을 확정 판결 이전이라 하여 용의자로 보도하는 양식을 보인 반면 다른 신문은 모험을 하여 진범이라고 못 받았다면 그래서 그 진범이 정말 범인으로 밝혀졌다면 한국의 언론 풍토에서 용의자로 표기한 양식은 경멸되고 진범으로 때린 도박은 훌륭한 승부로 칭찬받을 것이다. 이런 풍토에서는 정확한 기사를 쓰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부정확하더라도 빨리 보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요령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좀 위험하더라도 용의자보다는 성큼 앞선 진범으로 밀고 나가는 도박을 하게 된다. 전경열 씨의 경우는 이 도박이 실패하여 신문이 곤혹을 치른 예이지만 만약 맞아떨어졌다면 찬사를 받기에 바빴을 것이다. 기자들이 전경열 씨를 괴롭히려는 아무런 뜻을 갖지 않았는데도 그런 결과를 빚고 만 것은 한국 언론의 이런 구조적 문제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2대 진범 수사 때에는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태만히 하여 인권 침해를 방치한 결과를 빚었다. 많은 기자들은 검찰의 발표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그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게을리했던 것이다. 이 경우 언론은 사실 전달의 의무는 다했지만 진실 확인의 의무는 소홀히 했다는 뜻이다. 기자가 사실 전달의 기능에만 만족하게 된다면 앵무새와 별 다름이 없을 것이다. 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른 어느 기관에도 자신의 판단 능력을 귀속시켜서는 안 되며 독자적인 판단력을 늘 유지하여 진실의 왜곡이나 조작을 검증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통과 죽음을 준 장본인, 그나군 살해범은 지금 우리 속에서 태연히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그가 살아있다면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던 전경열, 김기철, 최영욱 씨들과 자기 대신 생사람들을 잡은 경찰, 검찰, 언론에 깊은 감사나 경멸의 웃음을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나 사건 수사는 그러니 14년 동안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다. 말문을 닫고 12회를 살다간 김기철 씨의 가슴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었을까? 왜 김태현 검사는 그래도 저들이 범인이라고 말해야만 했던가? 검사들은 왜 그런 사람들을 범인으로 몰려고 했던가? 왜 1심 재판부는 그런 상황에서 세 사람의 죽음을 요구했을까? 왜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이미 무죄 선고가 난 사건의 피고에게 또 사형을 선고했던가? 정말 범인은 어디에 있는가? 200자 원고지 450장분의 이 긴 기사는 이런 의문을 의문으로 남기고 끝나야 할 것 같다. 톨스토이의 글을 이들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남겨놓으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기다리신다.